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중대재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러한 중대재해들이 지금 발생했다면,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처벌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첫 번째 방송입니다. 오늘 해설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신인재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. 예, 반갑습니다, 교수님. 예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신인재라고 합니다. 네, 먼저 오늘 해설해 주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예, 오늘 사례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례를 한 뭐 10여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이런 방송을 우리가 하게 된 그런 계기들을 하고 이런 걸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간 주로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근로감독관 또 산업안전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이제 사건들을 제가 직접 그 수사를 하거나 접해 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고의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진짜 안전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그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. 2013년도 7월 15일 발생한 사고입니다. 서울에서 발생했고요. 노량진 배수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. 당시 아마는 굉장히 장마가 심했습니다. 7월이면 장마가 심했고요. 7월 15일 날 그때 공사를 이제 했는데요. 장마는 끝났지만은 또 한강물 자체는 범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상류에서는 또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또 물을 방류를 하게 됩니다.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장 소장이 바로 그 작업자를 장마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 투입을 했었고요.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13명이 들어갔었는데 7명이 그 물에 휩쓸려서 한 7명이 실종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. 네, 그 사고는 저도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. 만약에 이제 올해 1월 27일부터 이제 발효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적용되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어떤 조항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이냐일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어떤 게 이제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?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고 또 근로자를 뭐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시행령 에 따른 3조에 따른 것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고요.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구조에 보면은 비상시에를 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응 매뉴얼 또 예상되는 조치를 준비를 하고 확인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예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할 건가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그런 강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마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그 위반 사항으로 적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어떠한 처벌을 받느냐가 굉장히 기존 법률과 다르다는 점인데요. 만약에 이제 요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예상이 되십니까?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이제 사고에 따라서 그 현장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가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분은 이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산안법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.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회사를 기업을 대표하는 분, 뭐 CEO가 이제 대표이사가 보통 되실 분인데요. 지금 같은 안전조치 안 한 사안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 CEO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러한 재해가
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.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만약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. 이 사건도 사실은 그 곰곰이 제가 이제 조사를 수사를 하면서 보면은 결국은 그 공기가 상당히 그 장마 때문에 한 장마가 한데 그때 굉장히 길었습니다. 장마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.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뭐 그 관행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.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관행들을 이제는 탈피를 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더라도 이런 대형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그 분석을 하고 특히 지금 그 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리한 공기라든지 또 부적절한 그 근로자를 그 위험 요소에 투입을 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작업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적정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뭐 이 모든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설명 잘 들었고요. 마지막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. 이번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하시고 싶으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노동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너무 그 법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그 신경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. 사실은 그 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. 체계 구축이라는 거는 모든 기업에서 그 규모와 또 그 위험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. 할 수가 있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경영을 담당하시는 기업에서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우리 회사에 맞게 제대로 구축하는 작업을 해주시면은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안전관리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예,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